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디지털 자산 시장의 핫한 이슈를 돌아보는 업투 위클리를 맡은 해리슨, 그리고 헥터입니다. 해리슨, 축구는 다 챙겨보셨나요? 기적의 16강. 저는 브라질전 보느라 잠을 설쳤거든요. 네, 저도 너무 감명 깊게 봤고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후에 12년 만에 16강 진출이잖아요. 네. 포르투갈전 역전골 넣고 우루과이전 소식 이후에 선수들이 세레모니를 하는데 태극기에 이런 글귀가 적혀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괜시리 마음이 울컥해졌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사실 최근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16강 진출은 국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저희도 자리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업투위클리 시작해볼까요? 고고고! 고고! 금주의 핫해 이야기는 뭐였나요? 재밌는 가십 좀 소개해주세요, 해리슨. 네, 앞서 저희가 월드컵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속한 H조에 수아레즈가 가나와의 악연이 있었는데요. 맞아요. 당시가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이었죠. 8강전 우루과이 가나전에서 1대1에 맞선 연장전에서 가나 선수의 헤딩슛을 너무 당연하던 듯이 손으로 쳐냈잖아요. 그쵸. 얄궂게도 결국 우루과이는 이번 월드컵에서 탈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러한 가나의 쿠마시라는 곳에 BWB가 기술센터를 설립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이 센터는 4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비트코인에 대한 입문 과정과 금융 기업가 정신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과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교육이 확대되면 점차 아프리카도 남미처럼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하는 날이 오게 될까요? 네, BWB는 최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유사한 비트코인 에카시 센터를 창립하는 데 협력한 바 있어서 앞으로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시장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두나무 디지털 자산 공포 탐욕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금주의 공포 탐욕 지수는 41.41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립 상태를 유지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 주면 올해 마지막 FOMC 회의가 열리는데요. 12월 1일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할 시기가 이르면 12월 회의가 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많은 분들이 12월 50bp 인상을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도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밖에도 디지털 자산 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UBCI도 알려주시죠. 네, 그럼 UBCI도 한번 살펴볼까요? 금주의 UBMI를 살펴보시면 지난주 대비해서 크게 변화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FOMC 정례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진정 국면으로 들어간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 밖에도 UBCI 인덱스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디지털 자산 시장에는 이번 주간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오늘은 어떤 이슈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FTX 이외의 이슈들을 다뤄볼까 하는데요. 먼저 얼마 전에 저희 업비트 투자자보호 센터의 리서치 탭에서 이슈 캐치업으로 브라질 의회가 비트코인 결제 합법화 승인에 대해서 다룬 보고서를 올린 적이 있는데요. 해당 영상에 대해서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네. 브라질 의회가 비트코인이 브라질 내 결제 수단이자 남미의 투자 자산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한 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남미 국가들이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고려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통화 수합상의 수수료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후보 시절의 달러에 대한 브라질의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천명하기도 했죠. 현재는 법안 승인 후에 기업들에게 180일간의 적응 유예 기간을 준 상태인데요. 브라질 연방 세무부인 RFB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미 지난 10월부터 브라질 기업과 기관이 상당량의 디지털 자산을 매수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RFB 데이터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을 매수한 기업 및 기관은 약 42,000개가 되고 디지털 자산 거래 내역을 신고한 사람은 지난 5월 36만 5천 명이 현재는 약 14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고대하던 채굴자에 대한 감세 혜택은 포함되지 않은 거죠? 네, 채굴자 전부는 아니고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채굴자에 대한 감세 혜택이나 구체적인 사안들은 아마 추후 재정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해리슨. 엘살바도르도 그렇고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을 수용하는 것이 왜 중요한 소식이죠?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디지털 자산의 수용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한 가지는 제도권 안에 디지털 자산이 편입이 되면서 안정성을 더해간다는 것이고, 다른 것은 혹시 매트칼프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회차가 갈수록 해리슨이 점점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저만의 생각인가요? 시원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매트칼프 법칙 혹은 네트워크 효과라고 불리는 이 법칙은 미국의 전기공학자이자 쓰리콤사의 창립자인 밥 매트칼프가 만든 법칙인데요. 80년대 매트칼프는
네트워크는 통신 네트워크의 가치가 전화기나 팩스 등 그 네트워크에 부착된 통신기기의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말했습니다. 언뜻 들어서는 감이 안 오는데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예를 들면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10명에서 1명이 늘어난다면 네트워크 비용은 10% 증가하지만 이 네트워크의 가치는 11의 제곱인 121이 돼요. 10의 제곱인 100보다 21% 증가한다는 개념입니다. 이 법칙에서 블록체인의 네트워크가 무한대로 확장되어 갈수록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있고, 또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규모의 경제처럼 그 해당 네트워크의 안정성도 더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결국 정리하자면 비트코인이라는 네트워크 모델이 이용자가 친숙해지고 효용성을 느끼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지면 네트워크의 가치는 더욱더 올라간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우와, 천재인데요. 네, 그럼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많은 분들이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바로 리플입니다. 사실 이 이슈가 나올 줄 알았어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소송이 이제 2년이 거의 다 돼가죠? 네, 2020년 12월 23일 SEC가 리플을 제소하면서 시작된 이 소송은 벌써 말씀하신 것처럼 2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달 초 12월 2일에 SEC와 리플사는 XRP가 유가증권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답변을 각각 제출했는데요. 12월 3일 리플의 수석 변호사인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남긴 트윗을 보면 이번 법원에 제출한 답변이 법원에서 요구하는 마지막 서류가 될 것이라며 리플사는 재판에 성실히 대응해 왔지만 SEC는 그렇지 않다고 코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12월 9일 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는데요. 어떤 판결이 나올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 벌써 해리슨 전문가를 칭송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연말이니만큼 조금 더 좋은 소식을 들고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연말인데 어디 놀러 가시는 데 없나요, 헥터? 네, 크리스마스 주간 모두 휴가를 내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디지털 자산 시장의 재미있는 이슈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